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 생활은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격적인 간병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랑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겠군요. 스마일 돌봄 FM 당신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돌보는 이야기 스마일한 하루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많은 분들이 좀 막연하게 두려워는 하시는데 막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주제, 바로 치매와 그 돌봄의 현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요양보사 교육 자료랑 보험 관련 참고 자료가 같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교과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속사정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이 치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치매가 진행되는 단계별 증상은 어떤지, 또 그 뒤에 숨어있는 간병 비용의 실체, 그리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재가 급여라는 제도와 보험에 대해서 그야말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좀 구체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치매를 뇌가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냥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CDR, 임상치매 척도라는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단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넘어서서요. 가족들이 언제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거든요. 아, 신호등 역할이요? 네. 1단계, 즉 경도치매는 자료 표현 그대로 내가 가스불 껐나? 딱 이 수준입니다. 아,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저도 자주 그러는데 일상적인 건망증이랑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아,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 거죠. 네네.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을 해내요. 하지만 초기 치매는 그 사건 자체가 뇌에서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사건 자체가요? 네, 그런 약속이 있었어 하고 되묻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바로 이때가 약물 같은 걸로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 기회라니 표현이 좀 섬뜩한데요. 그럼 이 시기를 놓치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누구세요? 두둑이요? 이런 소제목이 있던데 이때부터는 성격도 변하나요? 네, 뇌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단계입니다. 평생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욕설을 하시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아, 또 며느리가 내 통장을 훔쳐갔다 같은 이런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와, 그러면 진짜 환자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가족들의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24시간 감시와 돌봄이 필요해지거든요. 24시간 돌봄이라면 그건 뭐 가족 중 한 명은 자기 인생을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 생활은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격적인 간병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랑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겠군요. 네. 그리고 결국 마지막 3단계, 중증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너지는 단계라고. 대소변도 못 가려서 기저귀를 차시고 혼자 식사도 못 하시고 네. 심지어 매일 보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돌보는 가족의 삶도 그냥 함께 멈춰버리는 거겠네요. 네, 그야말로 간병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시기죠. 이때부터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막막한데요. 근데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평균 유병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년.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제도죠. 전체 비용의 85%를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요. 85%나요? 네. 그런데 바로 그 15%라는 숫자 때문에 다들 안심하시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이요. 1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은 거 아닌가요? 자료를 보면요. 진짜 돈이 줄줄 새는 곳은 그 15% 본인 부담금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비급여요? 네.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의 식비, 간식비, 어르신들 기저귀값 이런 건 100%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함정이죠.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순수하게 돌봄 서비스 인건비 같은 거고 그 외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물품비는 전부 다 개인 몫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놓은 걸 봤는데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 요양이나 어르신 유치원 같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최대한 꽉 채워서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15%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항목을 합치면 최소 월 30에서 50만 원. 여기에 병원비나 약값 같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죠. 월 50만 원이라고만 잡아도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네요. 네, 이건 그나마 가족 중 누군가 돌볼 수 있을 때의 최소 비용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가족이 못 돌봐서 개인 간병인이라도 고용하면 자료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상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와, 월 300. 이러니까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사랑과 정성만으로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나요?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경제적 산소호흡기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네. 솔직히 보험이라고 하니까 약간 경계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 경계심이 당연합니다. 보통 보험하면 암 진단금처럼 목돈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걸 생각하시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달 생활비처럼 꾸준히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매달 현금을 통장으로 그냥 넣어준다고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장기요양 5등급을 받고 일주일에 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럼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제 통장에 약속된 돈, 예를 들어 50만 원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제가 뭐 놓친 조건 같은 거 없고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것. 둘째, 방문 요양이든 뭐든 재가 서비스를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할 것. 단 한 번이라도요? 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이 매달 따박따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이 돈의 사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5% 본인 부담금을 이걸로 내고 남는 돈으로는 기저귀를 사시든 부모님 좋아하시는 영양식을 사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현금이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산소호흡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고정지출 때문에 꽉 막혔던 가게의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건이 좋아 보이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닐까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고혈압이나 당뇨약 하나쯤은 다 드시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가급여 보험이나 심해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이랑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보험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위험은 딱 하나. 뇌와 인지 기능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아, 뇌 쪽만요? 네,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이런 중추신경계 질환 병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반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암 병력 같은 건 뇌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간편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나는 아파서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보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재가급여랑 시설급여 차이점도 설명돼 있던데요.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한자로 풀면 아주 쉽습니다. 재가, 집에 있다, 시설,
말 그대로 시설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 네네. 내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 재가급여, 요양원 같은 곳에 입소하면 시설급여인 거죠. 그럼 이 재가급여 보험은 이름 그대로 요양원 대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특화된 거군요. 확실히 어르신 입장에서는 평생 살던 집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치매 환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익숙한 공간, 내 손때 묻은 가구들 사이에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보험의 가장 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혈압, 혈당 체크하고 약 드시는 거 관리해주는 방문 간호도 있고요. 간호사가 직접요?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이동식 욕조 같은 장비를 가져와서 집에서 안전하게 목욕시켜드리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습니다. 방문 목욕이요? 와, 그건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다가 다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의 돌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복지용구 지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지용구요? 네. 휠체어나 성인용 보행기, 침대나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전 손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용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이게 낙상 같은 2차 사고를 막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듣고 보니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근데 시설에 비해서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계시니까 가족의 참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어요. 네, 그게 재가 서비스의 명확한 한계죠. 하지만 자료는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함께 제시합니다. 아, 그런가요? 매달 들어오는 보험금의 일부로 방문 간호 서비스 횟수를 늘려서 건강 상태를 더 자주 체크하게 하거나 간병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족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돌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결국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고민과 준비는 치매 진단을 받거나 등급을 받기 전에, 즉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해둬야 한다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불이 난 뒤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치매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지도를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첫째,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인격과 신체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고, 이건 곧 가족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 둘째, 국가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훌륭한 방패가 있지만 15%의 본인 부담금과 식비, 기저귀값 같은 비급여라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10년간 최소 수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가급여 보험은 바로 그 사각지대를 매달 지급되는 현금으로 메워서 어르신이 낯선 시설이 아닌 익숙한 내 집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정의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가입 문턱이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웠고요.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노후 자금도 정신이 맑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라는 긴 싸움은 결국 국가의 제도라는 방패와 또 개인의 준비라는 창이 합쳐질 때 비로소 서로를 지키면서 맞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제도적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돈과 제도를 넘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품위 있는 마지막이란 진정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대화를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